2020년 6월 13일 시행된 지방직 사회설입니다. 시험은 다들 다 보셨어요? 혹시 좀 어렵게 느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려웠다? 예. 전반적으로 좀 이제 요즘에 수능도 그렇고 이게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죠? 수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예전에 나왔던 표현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좀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거나 이렇게 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연습한 그 표현대로 그대로 출제가 돼서 좀 수월하게 풀었다면 요즘에는 뭐 의미는 같은데 약간 좀 표현 방식이 좀 달라지는 이런 이제 그런 문구들이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구를 쫓아가면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출제 포인트나 이런 거는 좀 잘 잡힌 이런 이제 기존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쭉 볼까요? 예, 1번에 보시면 첫 번째는 일단 베스트팔렌 조약에 관련된 거는 베스트팔렌 조약은 일단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등장하였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그대로 출제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연맹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유럽 중심이 이끌어지면서 실질적인 군사 억지력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였다 해서 틀리게 되는 이런 선택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예, 3번에 보면은 이건 트루먼 독트린은 미국이 그리스나 터키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라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시험지 여기 있어요. 여기. 시험지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그리스와 터키에 대해서 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체크가 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제 90년대 탈냉전 이후에도 국지전, 민족 갈등이나 종교 갈등을 바탕으로 하는 국지전이 발생했다. 이거는 빈번하게 출제된 내용들이에요. 1번 문제 보면 출제 포인트 면에서 뭐 새롭게 나타난 것보다는 그동안 출제됐던 포인트가 그대로 다 출제가 되었다. 그것만 좀 잘 알아차리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그래 2번에 보면 이건 주권에 관련된 것인데 주권은 일단 리을에 보면 대내적으로는 최고성,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갖게 되고 주권의 소재는 국민이 가진 국민주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국가원수가 갖는다. 일반 사회집단도 갖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도 좀 쉽게 득점했어야 한다. 이렇게 좀 봅니다.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설명. 일단 우리가 지방자치제도 중에서 1번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권 이거는 뭐냐면 이거 주민 발안제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민 발안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번이 맞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1번은 일단 주민 발안제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면 1번은 좀 쉽게 답이 나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초의회는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의원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모두 다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는 다 구성돼요. 기초의회도 비례대표가 구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3번에 예산심의 확정 결산 승인은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교육자치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각 교육감을 두고 있다.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에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 언급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 이제 내용은 다 우리가 정리했었던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걸 다 가지고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는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법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법률안 발의자는 국회의원 몇 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10명 이상이 된다. 일단 5명이건 안 되는 거. 이거 좀 갔으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있죠? 제의 요구권. 이건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답은 2번이 맞는 이런 내용이고. 이건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정부가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심의를 또 거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제출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지 상임위원회 심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죠. 예, 그 다음에 리을의 4번에 보면 니은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이건 만약에 우리가 회기 계속위원칙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같은 회기는 날짜가 지났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게 바로 회기 계속위원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기 계속에 대한 계속위원칙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이제 그런 이제 선택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큰 거 중심으로 많이 이제 하고 이렇게 해야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짜잘한 거,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듯한 것이 제목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로 풀어져서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잘 봐야 한다 이런 생각하시고. 예,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가는 정당이고요, 나는 시민단체, 다는 이익집단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하는 거는 정당만의 특징이니까 문제는 정답이 4번. 이거는 좀 쉽게 갔어야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연령 기준과 관련된 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은 민법은 18세가 된 사람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18세가 되면 혼인은 가능한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서는 대통령 선거권자는 25세에 달해야 된다. 대통령 피선거권자는 40세고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자는 40세는 넘어야 한다. 25세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을 이르게 되었다. 민법에서 말하는 성년은 19세. 이렇게 되고, 공직선거법의 주권자 올해 바뀌었죠. 18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18세가 되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령기준, 우리가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다 정리했었죠. 그래서 다 19세 기준이 된다라는 거. 20세로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20세가 넘어야 할 수 있는 거. 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20세가 넘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7번은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각 정에 대한 판단 옳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일단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이렇게 되면 아니요. 이렇게 되면은 이는 두 가지 경우를 좀 봐야 돼요. 10세 미만인 경우 또는 19세 이상인 경우 둘 다 봐야 합니다. 10세 미만, 19세 이상. 그 다음에 10세 이상 소년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0세에서 이제 10세에서 19세 미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인가요? 이해하면 갑은 뭐예요? 19세 이상의 소년이 아니면서 기소가 된다 하는 거는 19세 이상인 사람이죠. 그러면 얘는 19세 이상. 얘는 성인범입니다. 성인범이고요. 그 다음에 10세 이상의 소년이 아니래요. 기소할 수 없대요. 기소할 수 없는 연령이래요. 그러면 얘는 10세 미만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의 경우는 10세 이상의 소년, 얘는 병과 정은 10세에서 19세 그 사이에 있는데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래요. 그러면 14세 미만이죠. 그럼 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그 다음에 10세 이상의 소년 맞고, 그 다음에 기소할 수 있대요. 그러면 얘는 14세 이상. 그 다음에 19세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19세 이상. 그럼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이 사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은 14세 이상. 그 다음에 14세 미만. 그 다음에 10세 미만. 이렇게. 나이 연령대로 가면 이런 순서예요. 일단 갑과 정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여기서 갑은 이제 19세 이상의 성인범이니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범에 대해서만 내려지는 거예요. 성인범은 기소유예는 되지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갑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정의 연령은 을과 병보다 높으면 갑보다 낮다. 이거는 요 순서 지금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을과 병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다. 14세 미만이면 다 형사 미성년자 맞죠? 그래서 맞는 거고, 검사는 정의된 피사건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가정보호소년부에 송치해야 된다. 일단 범죄 소년의 경우에 검사가 봤을 때 얘는 보호처분을 받아야겠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이제 가정보호소년부로 송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 소년은 보호처분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일단 8번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거. 우리가 대법원장, 국무총리, 대법관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는데 감사위원 아니면 안 됩니다. 감사위원은 그냥 감사원장의 제청을 통해서 국회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좀 보시면 만 18세입니다. 갑은 만 18세면 연소근로자예요? 성인근로자예요? 얘는 근로기준법에서 성인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성인근로자. 양부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서는 동의를 얻어서 사장인 주유소에서 8시 근로하게 되자. 그러면 친권자인 양부의 동의는 사실은 필요 없었어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18세면 얘는 단독으로 할 수 있었는데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 절차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인 을은 근무 기간이 3개월이 안 될 경우에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여기서 3개월이 안 될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벌칙 조항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한 조치를 주겠다 하는 벌칙 조항이죠. 이 벌칙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는 벌칙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둘 수 없고 계약을 할 때 이 벌칙 조항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효예요. 그 다음에 3개월간 쉬는 날 없이 성실하게 일해왔다. 그동안 학업을 병행한 3개월간 쉬는 날 없이 성실히 일했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일단은 일주일에 하면 이제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근무를 했을 때 결근 없이 하게 되면 하루는 유급휴를 줘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해당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해줘야 되는데 한 번은 못 줬다는 얘기죠.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학업을 병행하느라 월급에도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양부인 이제 병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갑의 임금이 병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이것도 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예, 그러면 갑의 근로시간은 일일 7시간을 초래할 수 없다. 얘는 성인 근로자니까 8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요즘에 요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근로 시간이라든가 뭐 우리가 휴게 시간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유급휴일. 일주일 동안 이제 결근 없이 계속 일을 하면 이 일주일에 한 번은 유급휴일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쉬는 거란 말이에요. 일요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3번은 민사상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의 양부모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이익물 대리지급하고도 가능하다. 일단 얘는 성인 근로자니까 상관없는데 연소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대리를 통한 근로계약은 이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연소 근로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지 동의를 얻는 대리를 한다 이거 하는데, 그 다음에 4번에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서 휴식시간은 일일 1시간 보장되고 근로시간은 일일 30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아니죠. 여기서는 휴식시간은 여기서는 7시간이니까 여기서는 1시간 보장되는 거 맞고, 그다음 근로시간은 일일 30분 한도가 아니라 1시간 한도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건 성인 근로자니까 일일 1시간 조건은 없어요.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그 성인 근로자가 되는데
연소 근로자의 조건과 섞어서 혼동을 주는 그런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연소 근로자와 성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민법의 기본 원리인데, 가는 소유권 공공원칙, 나는 계약 자유원칙, 다는 무과실 책임원칙,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뭐 이거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쉽게 가야 돼요. 네, 11번 보면은 일단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랬으면 일단 순서를 체크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수집한 자료를 통계 처리해서 변수가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거는 자료 분석에 해당하는 이런 단계고요. 근데 연구 주제 선정하였다. 연구 주제 선정 단계. 그다음 잠정적 결론 도출하였다. 이거는 가설 설정 단계죠. 설정 단계고, 주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러면 자료 수집 단계죠.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는 1학기, 2학기 지필고사 평균 점수를 비교해서 측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자료 수집에 대한 방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설계 단계에 해당하죠. 그러면 일단 1번이 여기 있고,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럼 1번의 가와 다 단계, 자료 분석과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가치 중립이 중요하다. 이제 가치가 개입하는 거는 연구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여기까지는 가치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자료 분석,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 도출까지는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가 단계에서는 나 단계, 다 단계 달리 자료 분석이나 이런 것에서는 직관적 통찰이 필요하다. 직관적 통찰이 필요한 건 이거는 질적 공부에서 필요한 내용이죠. 이거 지금 양적 공부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나 단계와 마 단계, 연구 주제 선정,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다 가치가 개입을 한다. 요거 됐죠. 5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연구 과정에서 이제 가치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중립을 지켜야 되는 단계냐, 뭐 이런 것까지 좀 구분하면 됐는데,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연구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연구 설계 과정까지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을 해요. 근데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론 도출까지는 철저한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A는 이익집단, B는 이거는 직장 내 우리가 비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고, C는 시민단체에 해당하죠. 그래서 B는 비공식 단체에 해당하면서 이거는 친목단체이기도 해요. 다 자발적 건사체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은 가는 이거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수의 대상으로부터 잘 얻는다. 질문지법에 대한 특징이고, 나는 문맹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심층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면접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이 됐으니까 이거는 참여관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는 질문지법, 나는 면접법, 다는 참여관찰법입니다. 그럼 가는 질문지법은 양적 공부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다.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자료 수집 방식으로 분류돼요. 질문지법이 시간과 비용이 저렴하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다는 여기서는 이제 이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방법이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 수집 방식은 뭐예요? 실험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질적 공부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식이다. 여기서는 질적 공부에서 쓰는 거는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 둘 다 이렇게 돼야겠죠. 됐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사회화를 바라보는 갑거리의 관점인데, 주로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많이 출제가 되어 왔는데, 가나 갑거리는 둘 다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을 관점으로 출제한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늘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으로 봐왔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죠. 부모계층, 자녀계층,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부모계층의 경우는 부모 상층이 10%, 중층 30%, 하층이 60%가 되기 때문에 부모계층은 피라미드형에 해당하는 이런 것이고 자녀계층은 20, 60, 20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그러면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다. 다이아몬드 형태라고요. 부모 세대의 상층의 경우 세대 간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부모 세대 상층의 경우에 세대 간 이동은 중층이나 하층으로 이동한 얘네가 세대 간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6%, 2%에서 총 8%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녀 세대보다 부모 세대에서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거는 자녀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는 세대가 되면서 유지된 애들이 얘네들이고요. 나머지 얘네들, 얘는 상승 이동이고 얘는 하강 이동에 해당하죠. 이렇게 되면 얘네가 세대 간 이동 여부를 따지는 건데 이거는 자녀 세대의 세대 간 이동을 얘기를 하는, 세대 내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세대 내 이동 여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부모 세대의 세대 내 이동 여부를 알려면 조부모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내려가면서 세대 간 이동이, 세대 내 이동이 얼만큼 발생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 다음에 부모가 중층이고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 부모가 중층인 애들은 얘네들이죠. 얘네. 상승 이동하는 얘. 하강한 이동한 얘. 이렇게 되니까 결국 상승 이동 비율과 하강 이동의 비율이 같다. 이거는 8%로 둘 다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16번은 우리가 가는 수요결 인플레이션, 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네, 17번은 일단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하니까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회적 최저 가격보다 균형 가격이 낮대요. 그러면 최저 가격이 높다 했으니까 사회적 기준이 높은 거죠. 그럼 비용을 치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높으니까 이건 부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생산 측면에서 발생한 부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최저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대요. 최저 가격이 높죠. 그런 사회적 측면의 기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소비 측면에서 하면은 사적 편익이냐 사회적 편익이 됐을 때 사회적 편익이 큰 거죠. 그래 이거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가의 경우는 외부 불경제, 나의 경우가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은 생산량이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 부정적 외부 효과는 과잉 생산의 문제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이 제대로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는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해서 해결해주면 되고 긍정적 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해결해주면 되죠. 그래서 4번 거꾸로 연결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네, 18번은 가는 여기서는 최저 가격으로 시행을 한 가격 규제한 것이고 얘는 최고 가격으로 가격을 규제한 것이다. 이게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가 시행되면 여기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잉여는 어차피 디귿과 미음이 감소하는 거. 이거는
최저 가격을 하든 최고 가격을 하든 저만큼의 잉여가 감소하게 되는 거는 똑같이 이해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를 좀 보면 일단 생산자 잉여였던 리을과 미음, 요거는 생산자 잉여였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소비자 잉여로 바뀌었다. 소비자 잉여로 바뀐 건 요거예요. 그렇게 돼서 미음은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리는 이런 내용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이건 알 수 없는 그래프상에서. 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번에 보시면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있으면 달러화 대비해서 원화 가치는 상승했죠. 달러가 있으면 원화 가치는 상승했고 엔화 가치 하락했어요. 이렇게. 이거를 체크해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한국 기업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한국 기업이 달러를 사야 되죠. 유리해졌죠.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한다. 1번 틀렸고요. 그다음 일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한 한국 학부모.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엔화를 사야 되죠. 그럼 밀어요, 앞당겨요? 밀어서 사는 게 낫죠. 밀으면 더 싸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네, 이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부터 여행을 오는 미국 사람들 여행 경비, 달러를 가지고 한국으로 오려면 원화를 사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불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 됐어요? 네, 4번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제품. 일본하고 한국의 가격 경쟁력은 누가 높아졌어요? 일본이 높아진 거다. 이거는 우리가 다 체크했었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일단 딱 보면은 GDP 디플레이터 구하라고 그러고 실질 GDP 두 번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명목 GDP, 실질 GDP, 그 다음에 이제 GDP 디플레이터 구해야 되죠. 일단 우리가 명목 GDP를 좀 체크를 해보면 T-1년이 이제 우리가 기준연도라고 했죠. 이거를 우리가 100이라고 설정해 놓읍시다. 이거는 100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변화를 체크를 해서 전체를 어차피 상대의 비를 따지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설정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T 년도에는 명목 GDP 증가율이 0이니까 여기 또 1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GDP 디플레이터까지 좀 체크를 하면 T 플러스 년도는 역시 10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연도는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 나오잖아요. 그죠? 명목 GDP 100, 실질 GDP 100, GDP 디플레이터 100 이렇게 구해놓고 T 플러스 T 년도에는 명목 GDP 증가율이 0이래요. 그럼 100이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0이래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도 10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되려면 실질 GDP도 10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목 GDP 증가율 3%래요. 그러면 10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여기서는 3이래요. 그러면은 이 GDP 디플레이터가 103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실질 GDP는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00이어야 되는 거죠. 있어요? 공식을 이것뿐에 이게 GDP 디플레이터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명목 GDP 증가율 1%가 줄었어요. 그러면 101.x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101.x가 나오고 뭐가 잘못됐네? 이게
실질 GDP가 100이 아니라 여기가 103이고 여기가 100, 잠깐만. 물가 상승률이 3%니까 103이 맞고 명목주율 103이니까 실질 GDP는 100이 맞죠? 그러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GDP,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3%니까 100에서 3이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103이 되고, 그 다음에 명목 GDP 증가율도 100에서 103이 됐죠. 그럼 실질 GDP는 100이 돼야 되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명목 GDP 증가율이 여기서는 1%가 줄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99.x가 이제 명목 GDP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가 늘어나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103에서 1% 늘어나면 104.x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거는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좀 체크해서 잡아줍니다. 해설은 다 인터넷에 올라 있어요.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실질 GDP는 그럼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여기 했을 때 94점 얼마가 냈을 때 여기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돼요. T년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여기서는 보여놨어요. 100이다 하는 것만, 100보다 크다가 아니라 100이에요. T년도에 비해서 T 플러스 1년도에는 실질 GDP는 증가했다. 실질 GDP가 계속 100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실질 GDP는 T 플러스 2년도에 가장 높다. 가장 높은 애는 T 플러스 1년도가 높아요. 2년도는 줄었잖아요. 그죠? 94.4가 되고, 나머지 계속 100이었죠. 실질 GDP는. 그래서 T 플러스 2년도에 가장 작습니다. 그다음 GDP 디플레이터는 T 플러스 2년도에 가장 크다. GDP 디플레이터는 이 매년 물가 상승률이 양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는 계속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제일 마지막 해에 이제 GDP 디플레이터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 문제는 거의 뭐 킬러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이걸 맞춰야 이제 만점에 나와지게 되고, 만점 방지용 하나 정도 넣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0년 6월 15일 시행됐던 지방지모의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